2월 23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안 되네요. 네, 역대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5명을 넘으니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벌써 10년째 출산율 꼴찌이기도 합니다. 설마 이 통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애 좀 많이 낳아야지 이렇게 탓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근원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상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제 본방사수 인증샷 올려주신 분 중 영화 관람권 받으실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네. 짠! 자, 인스타그램에서 치유유님. 오늘도 상암동 클래스 보면서 시리얼 먹는 중 출근 직전 이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준영님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클부터 덕분에 강제 기상하는 요즘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 얼굴 보고 잠 확 깨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 분 뽑습니다. 상클 1시간 생방송 보시다가 어느 장면에서든 TV 화면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실 때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럼 날씨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날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오늘 미세먼지를 또 조심해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날이 좀 풀렸다 싶으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까요? 네, 오늘 낮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보이겠지만 미세먼지 수치도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먼지가 쉽게 날아가지 못하고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인천과 강원 영서, 충남 경북은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남아있고 경북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고요. 내일은 종일 영상기온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면서 현재 구름이 많은 남부지방과 달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전 영하 2도, 대구 창원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 전주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평년 기온은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제주와 동해안은 내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어디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그럼 도로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출근길이 그나마 수월해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길게 막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강동쪽으로 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54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공항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잠실대교와 한남대교 주변에서 각각 짧게씩 주춤하는데요. 오늘 분당 수서로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고 영향으로 복정부터 끝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통과합니다. 한편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이동량이 많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오산과 안성 휴게소 사이로 길게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중동부터 김포까지 사고 여파로 길게 답답합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유럽 정상들과 만나 러시아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닐 사람이 없어 문 닫는 어린이집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또 떨어졌습니다.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 CRE 환자가 국내에서 늘고 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갔지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병이다 누가 가겠습니까? 어제 오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역 회피 혐의 래퍼 나플라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머니클래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 미국 금리와 증시까지 전망해 보고요. 상클라이프 배우 진성규의 첫 단독 주연작 카운트를 비롯해 따끈한 영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를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을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폴란드에 모인 동유럽 9개국 정상들이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Zwróciłem się do pana prezydenta Joe Bidena, aby armia amerykańska przemieściła do stworzonych w tym celu specjalnie na terenie Polski miejsc.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가 동맹국들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동맹국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We will defend literally every inch of NATO. Every inch of NATO.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걸 꼬집으며 큰 잘못이라 비판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들은 패권주의와 집단적 대결에 결연히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단적 대결 반대는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향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날 회동에서 양측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어제 오후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출신 래퍼 나플라는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갓길에서 온 25인승 버스가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운전자 없어. 운전자가 없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대전 방향 논산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기사와 승객 6명이 급히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조수석 대시보드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버스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물차 밑을 파고든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래퍼 나플라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출근 기록 등을 조작해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을 중심으로 병역비리 수사를 확대 중인 검찰은 나플라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유일한 0점대, 꼴찌인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경제는 나빠지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노년층은 많아지면서 부양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 건데요. 아이들이 없으니 어린이집과 학교도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째 운영하다 오늘 폐업한다는 한 가정 어린이집. 원생이 점점 줄어 월세 내기도 힘들어진 게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그 세를 가지고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자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일을 하는 학부모는 난감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폐원 통보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한 곳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은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고 내년엔 도봉고등학교가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청년들 사이엔 결혼을 미루는 문화도 퍼졌습니다. 일단 먼저 뭐 월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당장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결혼과 출산을 정부나 주변에서 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모나 지인이 결혼하라고 재촉했을 때 더 하기 싫어졌다는 응답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의 2배였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 겁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갈등이 유튜브로 번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 측은 법원에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태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2009년 이재명 대표와 처음 만난 계기를 밝혔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자신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100화가 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장기 폭로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에 유 전 본부장을 제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자신의 재판부에 제지 요청 이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재판정 밖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업노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올리면 웬만하면 받을 것 같다는 제 힌트를 좀 드립니다. 자, 도시락 이슈는 오늘도 이주찬 기자가 이어갑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붉은색으로 맞췄습니다. 네. 따뜻하게. 아니 이제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 단기 도시락보이 이주찬 기자. 이제 목요일이에요. 조금만 지나면 주말이니까 오늘 힘내서 또 도시락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근데 그렇게 밝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빠밤. 슈퍼박테리아 비상입니다. 아. 네. 오늘 시작 좀 무겁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슈퍼박테리아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건 CR이라고 하는 균입니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약도 듣지 않아 붙여진 이름인데 최근 국내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면 그 2017년에 이대 옥동병원에서 그 신생아 집담 그 사건 맞아요.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슈퍼박테리아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최근 국내에서 슈퍼박테리아 CRE에 감염된 환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87살 김모 할머니인데요. 김 할머니는 최근 고혈압 치료차 서울대 보라매 병원을 방문했는데 슈퍼박테리아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김 할머니가 입원 당시 5인실에 함께 있던 다른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모셔가지고 치료를 받아갔지. 전염병에 걸려서 그 죽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병이 있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언제 이거 결과 나오나 그 주치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주치의사가 전에 말씀한 것은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이걸 알려줄 수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슈퍼박테리아 같은 전염성 질병은 곧바로 격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또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네. 다른 환자의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김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그대로 다인실에 이렇게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네. 병실 소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항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병원 측은 결국 김할머니의 간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시켰습니다. 이거는 조금 황당함을 넘어서 약간 분노가 일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의료진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의료진들을 다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병원의 이 행태는 약간 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근 국내 CRE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7년 5,700여 명이던 환자가 지난해 5배가 넘는 지금 3534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니 그래프만 봐도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이제 가파른데 전문가들은 이제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원인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나오면 코로나처럼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이제 추적 관리해야 하는데 의료 현장에선 책임지기가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대로면 CR이라는 그 슈퍼박테리아가 또 코로나처럼 좀 토착화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도 들고 그런데요. 2017년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걱정되니까 미리 지금 이게 발견됐을 때 보도가 나왔을 때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다음 도시락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도시락은 하나, 둘, 셋, 빠밤. 06년 개띠입니다. 06년생 개띠입니다. 이주찬 기자 얘기는 아닐 거는 명백하게 보이고요.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06년생 만 7살 고등학교 2학년생 나이인 거죠.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흡연 카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구역이 이제 금연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흡연 카페가 생기고 있는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서 만난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만 17세 고등학생들. 네. 이곳이 이제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도의 허점 속에서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만화방이나 PC방이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면은 막 어린인 척하고 막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형들이 와서 물어봐요. 너 몇 살이냐? 근데 거기에서 대답 잘 못하면 면담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진실의 방에 가서.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뭐 없나 보죠?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흡연 카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실내 금연이 뭐 일상화되어 있었다 보니까 흡연 카페는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데 저희 취재진이 며칠 동안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뭐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좌석 흡연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 계단을 슬리퍼 차림의 여성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제트를 내려놓으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청소년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중학생이요? 예.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분증 없죠? 미성년자 맞아요? 몇 살이에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담배는 피면 안 되잖아요. 06년생 개피. 형 피게 냅두는 거 같아. 여기가 사실 마스코트. 일단 랜드마크 같은 거예요. 경찰도 엄청 왔었어요. 사장이요? 아무튼 저희 돈 벌어. 피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 참 이게 실내에서 흡연하는 게 일단 청소년들은 안 해야 되는 건 맞죠. 건강 때문에라도. 근데 실내에서 흡연하면 일단 과태료 처분 원래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구청에는 실제 흡연 구역을 훨씬 적게 신고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엄연한 단속 대상입니다. 근데 방금 가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단속도 단속이고 이 청소년들 건강 문제 맞아요. 때문에라도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찾아봤더니 뭐냐면 그러니까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만 카페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카페면 금연이 의무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은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은 소매점으로 해서 담배를 피워도 그러니까 의무 신고가 없게 신고. 실제 매장보다 그 자기네들이 운영한다는 거를 훨씬 적게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딱 들었을 때 불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법적인 제도 개선이 진짜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실제 단속이 나오면 네네. 당연히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단속 대상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서류상에는 굉장히 적게 이제 신고가 돼 있다는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꼼수가 이런 꼼수가 없네. 적어도 청소년들의 장려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맞죠.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련돼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른들은 또 몰라도요. 자, 다음 도시락, 마지막 도시락 또 꺼내주시죠. 자, 도시락 여러분 하나, 둘, 셋, 빠밤. 인면수심 학원장입니다. 이거는 키워드만 딱 들어도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를 것 같은 네. 키워드인데 그렇죠. 두렵습니다, 네. 듣기가. 초등학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그런데 이들 자매 그동안 학원장에게 그렇게 당해왔음에도 학원비와 엄마의 건강을 걱정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사연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사건 내용을 보면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60대 남성 A씨가 2010년 당시 9살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 여학생이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게 되자 이번엔 2015년 이 여학생의 동생이던 당시 이제 10살이 된 학생을 2021년까지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 같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유치원 기자 말이 엄마 건강 걱정 때문에 뭐 말을 못했다. 뭐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인 거죠. 네. 이 학원장은 이 자매들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자매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걱정하는 점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이 같은 일을 계속 저질러 온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장은 동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3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원장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진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은 월드 클래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용주 캐스터. 예, 오늘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인 등반가 3명이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Three killed in avalanche in Washington's Cascade Mountains. 워싱턴 캐스케이드 산맥의 눈사태로 3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 올랐던 한인 등반가 3명이 현지 시간 19일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모두 뉴욕 한인 산악회 소속이었는데요. 원래 시애틀 한인 산악회 3명과 함께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2,600m 높이의 콜척 봉우리에 오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00m쯤 올랐을 때 폭설과 강풍을 만났고 눈사태로 거대한 얼음이 이들을 덮치면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동상에 걸렸다가 이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명은 골절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다가 동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 있는 저희 홍희정 특파원이 당시 함께 산에 올랐지만 하루 먼저 내려왔던 시애틀 등반대장을 만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날 제가 이제 그 구부 능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바람이 거의 뭐 블리자드급으로 상당히 심하게 불었었고 한인 교포 역사상 가장 큰 산악 사고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50대, 6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현재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이 기상이 좋지 않아서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디 수습이 되길 바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자, 한 남성이 움직이는 열차 위로 올라탑니다. 이 성공하자 몸을 날려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도 하는데요. 움직이는 지하철 위에서 뭐 수영하는 포즈도 지금 막 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화예요, 뭐예요 이거? 슈퍼히어로인가요? 이게 뭐랍니까 정말로? 엄청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 지하철 위에 사람이 지금 하나 보이죠? 다섯, 여섯, 뭐 수십 명이 막 올라타 있어요. 한둘이 아닌데요? 지금 저러면 떨어지면 어쩌려고 지금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지금 무서워가지고 손에 땀이 나요. 저도 지금 손에 땀이 났어요. 이런 걸 지하철 서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로 인해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열차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인데 10대들 사고가 많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뉴욕에서만 1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는데 소셜미디어가 불러일으키는 트렌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야, 지하철 서핑 뭐 예전에 저희가 그 틱톡에서 숨 참기 챌린지 때문에 뭐 10대 일부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유행이라지만 소셜미디어 이런 챌린지 네. 위험한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식이 있다면 저런 짓을 할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전문가들은 SNS에서 유명인이 되기 위한 이런 시도가 화근이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덴버대 한 심리학과 교수는 조회수를 올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점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회수에 목숨 이렇게까지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2일은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었습니다. 불편해요. 참 입에 올리기도 굉장히 불경한 단어입니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자기들 맘대로 부르는 명칭이죠. 대체 언제까지 우리 땅 가지고 우리 자기 거라고 우길 셈인지 참 어이가 없는데 더욱 황당하게도 이런 것까지 등장했습니다. 뭡니까? 자, 접시 위에 카레가 담겨 있습니다. 카레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게 느낌이 좀 쎄한 것이 반감이 세게 듭니다. 네. 밥을 뭉쳐서 우리나라 독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위에 떡하니 또 일장기도 꽂아놨고요. 발상부터 좀 황당한 밥상이네요. 네, 일본 시마네현이 선보인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가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건데요. 지난 2021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서 선보였다가 논란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또 나타났어요. 시마네현청에 있는 지하식당에서 이틀 동안 점심 식사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다 먹는 걸로까지 이게 어쩜 저러죠? 예, 그러니까 뭐 독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먹겠다라는 뭐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황당한 카레를 만든 시마네현은 원래 독도 기념품을 만든 업자에게 개발비 절반을 지원하는 등 이 관제 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으려는 이 꼼수일 수밖에 없겠죠.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아니, 우리는 뭐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화나는데 독도 본떠서 카레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될 리가 없잖아요. 독도 모양으로 밥 쌓고 3D 프린터 기술까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괜히 헛된 고생하지 마시고 음식은 아까우니까 일단 싹 다 드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독도의 날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야, 역시 또 잘 아시네요. 10월 25일입니다. 자, 쓸데없는 다케시마의 날 말고 진짜 우리 독도의 날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입니다. 피자를 시켰나 보네요. 주택 현관으로 한 여성이 피자 상자를 잔뜩 들고 걸어오는데요. 근데 약간 좀 휘청휘청 하시는가 싶더니 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고꾸라지고 맙니다.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배달원 올해로 연세가 72살이나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좀 배달일 쉽지 않거든요. 체력 소모도 크고요. 그렇죠. 이 배달 젊은 사람이 해도 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잘 버티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날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 참 마음이 안쓰럽고 좀 그렇습니다. 뭐 일하시는 어르신 저는 뭐 그 자체는 참 좋다고 보지만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생활고 때문에 일하시게 되는 건 참 씁쓸합니다. 피자를 주문한 이 집 식구들도 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나머지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온라인 기부 사이트에 할머니의 사연을 올려서 은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호의를 보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무려 3억 원이 넘는 거액이 모여서 할머니는 와. 배달일에서 은퇴할 수 있게 야. 됐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전화위복처럼 그 배달일 하다가 다친 날 기적을 만나셨네요. 예, 좋은 일이죠. 할머니를 도운 시민들은 피자집을 찾아가서 할머니의 마지막 출근 날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편하고 건강하게 펼쳐질 할머니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막 30분이 됐네요.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미국은 고, 한국은 스탑? 끝에 물음표입니다. 오늘 하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이제 중요하다는 건 저 같은 경알못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경제 뉴스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우선 4시간 전쯤에요. 미국에선 다음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2월 의사록이 공개됐고요. 1시간 반 정도 후면요. 한국은행이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자, 미국 의사록 내용부터 또 우리 기준금리 전망까지 그리고 증시 영향까지 깔끔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새벽에 공개된 그 FOMC 2월 의사록 내용부터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2월 1일에 있었죠. 네. 2월 FOMC 회의, 그때 있었던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라는 게 바로 이 연준 의사록의 내용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긴축적이었고요. 연준은 절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곳곳에 나와 있었던 연준 의사록이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거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은 고용 노동 시장이 아직도 좋습니다. 뭐 실업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더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재확인했던 그런 의사록이었습니다. 그럼 이 워딩만 보면 금리 인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3월 달에 또 이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미국이 그럼 뭐 오른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3월에는 일단 무조건 금리 인상은 확실해지는 거고요. 네. 그 폭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그동안의 좀 추이를 볼까요? 이제 네. 미국이 아주 가차없이 그동안 뭐 작년 한 해는 금리를 쭉쭉쭉쭉 올렸었죠. 네. 거의 제로 금리였었습니다. 작년 초에는 이게 이제 4.75까지 왔는데요. 자, 이번에 연준 의사록을 좀 보면 여기 4.5에서 4.75를 올렸을 때 바로 직전이었었죠. 네. 우리는 만장일치로 0.25% 포인트를 올린 줄 알았는데 이 중에 2명은 13명 중 2명은 아니다. 이참에 더 가야 된다라고 해서 빅스텝을 주장했다는 것도 이번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었고요. 네. 자, 또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또 직전에 나왔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하는 만큼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3월 22일에 있을 3월 FOMC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당초에 올 1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0.25%포인트, 이제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지배적이었었는데요. 네. 자, 이 빨간 게 항상 위험하잖아요. 네. 빨간 건 뭘 의미하냐? 위에 보시면 0.5%포인트. 빅스텝. 빅스텝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이제 아예 0.25가 아니라 시장은 0.25를 보고 있는데 바로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어라는 그 전망이 지금 거의 25%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뭐 최근에 증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끌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달에 오를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좀 관망 포인트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가 또 항상 이럴 때 어떻게 될지를 또 막 좀 외신들도 주목하고 저희도 뭐 새벽에 주목을 했는데 보니까 뉴욕 증시가 좀 급락을 했어요. 처음에 급락했다가 좀 진전되면서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 의사록 보면 그 전날에도 충격이 있었고요. 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었는데요. 네. 나스닥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만 거의 여기입니다. 오후 2시경 이제 의사록이 확인되고 급격하게 무너지는 듯 하다가 어쨌든 시장을 멈춰 세웠고 끝은
뭐 소폭이기는 하지만 이제 강보합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올랐다가 정점 찍었다가 오후 4시 장마 무너지는 듯 하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올랐었고요. 네. 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도 치솟다가 일단 떨어지는 채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이랬을까? 첫 번째가 이 전날이었었죠. 이제 엊그제 시장이 큰 폭으로 먼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에 대한 충격이 있었다는 게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3월에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입니다. 0.25%포인트 올릴 줄은 알았는데 네. 이 빅스텝을 이게 밟을까 봐 좀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월 22일 이전에 한 번의 관문이 더 있거든요. 3월 14일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이제 연준 의지도 알았어. 물가도 잡기도 어려운 것도 알았어. 그러나 한 번만 더 보자. 3월 14일에 2월 물가를 봐서 2월 물가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또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에는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뭘 챙겨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근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아까 그 워딩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제 폭이 문제인데 올릴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네.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서 아마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시장 전망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곳이 중앙은행이죠. 거기서는 네. FOMC 회의를 하고요. 우리는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는 곳에서 통화정책, 이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 우리도 작년 안에 가파르게 올려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 네. 그리고 오늘 한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될 텐데 현재 시장의 다수설,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베이, 인터뷰를 해서 나오는데요. 네. 한 10명 중 6명, 10명 중 뭐 7명 정도는 동결할 거야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해당 국가의 경제 체력을 보고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나쁘면 인상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제 발언 중에서 물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살짝 지나가는 이제 말로 이미 긴축적인 수준까지 왔다. 한국의 통화 정책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뉘앙스를 보고 또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아 이번에는 올리지 못할 거야라고 시장 또 채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에 약간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 정답은 이제 곧 나오겠네요. 곧 나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의 격차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우리 금리가 현재까지 3.5%고 미국 금리가 4.75. 그러니까 현재 차이는 1.25%포인트인데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경제에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벌어지면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미국의 연준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네.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네.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쉽고 단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우리가 낮으면 돈들은 다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자금 고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전이 되더라도 항상 일정 폭을 두고 따라갔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보시죠. 우리는 현재 3.5%입니다. 그 기준금리가. 네. 미국은 4.75. 근데 미국은 3월 FOMC 회의에서 0.25든 0.5든 무조건 올리죠. 네. 그럼 이제 5%는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네. 근데 만에 하나 우리 한국은행이 이번에 올리지 않고 그냥 둔다면 이게 지금 현재가 1.25%포인트인데 1.5 나아가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낮은 이런 상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결해도 괜찮아?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아마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동결해도 그런가 본다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 부분입니다.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뭐 1210원 굉장히 안정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솟구치고 있거든요. 여기 2월 7일, 2월 9일 저기 16원 보이시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튀어오르서 벌써 1,300원대도 넘어섰습니다. 다시 또 오랜만에 1,300원 돌파를 보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또 이와는 별도로 최근 우리 무역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달러를 벌어들이기는커녕 186억 달러 적자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면 실은 환율이 다시 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해서 저는
제 생각은 네. 한국은행이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면 또 우리 앞으로 공공요금 오르죠. 네. 또 당장 다음 달에 소주 가격 오르죠. 4월에 맥주 가격 오르죠. 난방비 올랐죠. 그렇다면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제압 차원에서도 좀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1시간 반 후에는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FOMC 의사록이 또 반영을 해서 뭐 좀 협의를 하실 테니까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네.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인상을 하면 이게 악재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시장이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을 하려면 오히려 오늘 인상을 하고 그 인상을 바라본 채 시장이 밟고 상승을 하는 이게 실은 주식시장이 가장 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제 막 금리 인하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상 보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이 막 간 적은 없어요. 이게 역설적인 건데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라든가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낮추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당장 오늘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는 모습은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동결하더라도 뭐 증시 안 빠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클 라이프 주말에 볼만한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엄선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세상으로 저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는 가족과 함께 볼만한 영화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요. 어제 바로 개봉한 카운트라는 작품인데요. 카운트.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우리나라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오빠 금메달 가짜가 시끄럽다 임마 나가 못된 소리 못된 적이 네, 이제는 얼굴만 딱 봐도 이 배우가 나오면 이 영화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진성규 배우 올해가 데뷔 20주년인데요. 20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주연 영화로 관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요, 1988년 서울올림픽의 이 금메달리스트인 박시연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영광의 금메달은 받았지만 편파 판정 논란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이어지고 또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체육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와서 체육교사를 하면서 보게 된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복싱부 이 친구들이 또 편파 판정을 받게 되고 그 같은 아픔을 지닌 자신의 제자들, 오합지졸 권투부 제자들에게 진짜 금메달을 선사해 주려는 아주 혈기방장한 체육 선생님으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박시현이잖아요. 지금은 감독으로 활동 중인 올림픽 복싱 메달리스트 박시현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가요? 예, 이 1988년에 금메달을 받은 박시현 선수의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작품이에요. 완전하게 실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모티프로 가져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박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올림픽 복싱 라이트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었고 서울올림픽 이후에 바로 은퇴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 13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당시에 이제 이 올림픽 당시 감독이었던 고 김성은 아마추어 복싱연맹 회장 권유로 이제 복싱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게 됐었고요. 네. 2019년부터는 또 제주 서귀포시청 복싱부 감독을 하고 계시대요. 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작품을 직접 시사회에서 봤는데 아, 그래요? 직접 와서 봤어요? 박시현 선수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영화 속에 자신의 어떤 35년간
인간의 서름, 울분 이런 것들을 다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또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원래 그 교사와 제자의 이런 좌충우돌 이야기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 재밌죠. 근데 자료 화면을 봐도 배우들의 어떤 연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성규 배우 이번엔 그야말로 주연 배우로서 영화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 진성규 배우의 캐릭터 지금까지 범죄도시의 무시무시한 폭력배라든지 천만영화 극한 직업의 마약반 형사 그리고 한국 SF 저력을 보여줬던 이 승리호에서 뭐 타이거박 같은 정말 다음 편을 기다리게 했던 이 진성규 배우가 이번에는 코믹과 또 가슴 뭉클한 인간애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이름을 건 영화 성공시킬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동네 소문난 소위 미친 개라고 불리는 선생님이지만 속정 깊은 캐릭터, 특유의 캐릭터를 연기했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고창석 배우가 교장 선생님으로 나와요. 두 사람은 이 작품 속에서 사제지간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아이들을 살피고 마음 따뜻한 교장 선생님, 품 큰 어른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또 젊은 배우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성유빈 배우, 장동주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데 요새 이 성유빈 배우, 장동주 배우의 정말 상승세 무섭죠. 스승과 함께 링 위에서 자신들의 금메달을 되찾아가는 젊은 친구들로 등장을 합니다.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어서 보시는 내내 좀 웃음과 또 가슴 따뜻한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재밌어 보여요. 진성규, 오나라 배우는 또 부부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정말 학교에서는 미친 개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이렇게 순둥이 강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이수연의 아내 일선 역을 맡았어요. 오나라 배우가. 최근에 또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도 받았잖아요. 이 물오른 연기력 같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두 부부의 캐릭터 보면 현실 부부 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귀여운 부부 연기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카운트 가족들과 좀 따뜻한 그리고 왠지 끝에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고요. 네.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다음 영화는 몇 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크게 사랑받았던 작품이에요. SNS 웹서핑만으로 이 실종된 딸을 추적하는 스릴러 영화 있었잖아요. 소위 방구석 스릴러라고 불렸던 서치 맞습니다. 이번에 서치의 속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I'm Elijah Park, an FBI investigative agent from Missing. I need your help. Grace Allen, who left on a holiday, has been missing. If you see this woman, or if you see the missing poster of Missing, please let me know right away. Please remember, she has a daughter, June, who is still waiting for her mother. If you have any information, it would be a great help to her. Thank you. 네.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 해니 씨. 해니 형님. 네, 익숙하죠. 네, 서치 1이 외국 영화였잖아요. 근데 서치 2는 한국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 맞아요. 그런데 1편이 워낙 한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이번 제작진이 다니엘 해니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해요. 한국 팬한테 좀 신경을 써줬군요. 그렇죠. 아하. 비중 있는 캐릭터로 또 출연을 하고요. 근데 이 작품은 1편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로 또 흘러갑니다. 네. 예를 들면 1편에서는 이제 아빠가 딸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실종된 엄마를 딸이 찾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모두 역시나 또 막 SNS나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겠죠. 추적하는. 나오죠. 더 놀라운 건 재미있는 건 사실 전반적인 줄거리나 이 흥행 방식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엄마를 찾아 나선 딸이 그야말로 젠지 10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거의 몸에 장착하다시피 하고 태어난 인물이잖아요. 엄마가 남자친구랑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기란 날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딸이 온갖 디지털 기기와 SNS를 활용해서 엄마를 추적하는 추적극인데 그야말로 왜 손가락이 안 보인다고 하죠. 이 젠지 세대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지점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가족, 엄마를 찾아나가는 딸의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만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족 애 같은 거는 그대로 1편처럼 녹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1편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연출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에 담긴 모습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출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 작품에서도 우리가 직접 뭔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을 때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네. 그 딸 젠지 세대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CCTV라는 영상을 활용해서 1편과는 좀 다른 영상미를 보여준 것도 특징이에요. 괜히 그런 영상을 보면 CCTV 같은 거 막 긴박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는 느낌 들고 그런 묘미를 또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자, 서치 1 좋아하셨던 한국 팬들 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 작품 어떤 건가요? 예, 마지막 작품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작품은요, 타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했고요. 이번 95회 아카데미 시상식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이고요. 와. 케이트 블란쳇은 이미 다른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석 지휘자라는 인물, 리디아 타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위치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추락하느냐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궁금해요. 말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성 지휘자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마치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실화의 주인공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도록 연출을 해서 보여주지만 사실은 저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이야기인 거죠.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실존 인물도 아니고 네.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두 분 다 놀라시잖아요. 네네. 아니, 베를린 필하모니 여성 수석 지휘자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140년 역사상?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분을 꼬집는 작품이기도 해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 케이트 블란쳇이 그 돈룩업이라는 영화에서 앵커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는데 이번에 연기 천재가 이 그렇죠. 음악 천재로 등장을 하네요. 맞습니다. 지휘하는 것도 실제로 굉장히 유명 지휘자한테 지휘 코스를 밟아서 배웠고요. 워낙 피아노는 수준급 실력을 갖추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생캐 하나 만난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굉장히 주목하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가족 영화 카운트, 또 고민을 안겨주는 타르까지 오늘도 다양한 영화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말에 보시고 싶은 거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서치. 같아요. 저는 카운트.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은 편집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풀리니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낮 기온이 오름과 동시에 미세먼지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인천과 강원 영서, 충남, 경북은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기는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루 만에 경북 내륙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면서 현재 구름이 많은 남부지방과 달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2도, 창원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최저 기온도 영상 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온화한 날씨 속 제주와 동해안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까 저출산 쇼크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도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의료 문제, 환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청년들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새삼 두 아이를 키우는 우리 가혁 씨. 대단합니다. 네,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또 어쩌면 또 다른 청년층인 우리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힘내시라고 제가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상큼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큼하세요.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